그러니까 11월 마지막 주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석방됐습니다. 전명원 전 대통령 정무수석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처럼 보이지만 속내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네, 법원의 잇따른 결정에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의도 정치권도 정중동의 태풍 전야의 모습입니다. 뉴스스테이션 첫 번째 역으로 출발합니다. 네, 가장 먼저 찾아갈 곳은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2호선 서초역이었습니다. 자,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국군 사이버사령부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검찰 수사가 뜻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법원이 뒤집어버린 상황이 발생하면서 적폐청산 수사도 중대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는요. 판사 출신 여상원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임관빈 전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 적부심 심사가 결정이 됐죠. 오늘 새벽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이 구속 적부심이라고 한다면 이제 검찰이 이제 그 영장을 초기에 청구를 하죠. 그럼 네. 아마 1차적으로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발부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에 대한 항소심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적부심이라는 게 우리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구속 적부심에서 석방된 경우가 그렇게 상당히 드뭅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보면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실장은 그 범죄 혐의에서는 논리적으로 상당히 구조가 닮아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검찰이 이제 이 두 사람을 수사한 이유는 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징검다리였던 네.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두 사람에 대한 이제 구속 적부심이 인용됨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검찰이 이걸 딛고 이제 MB한테로 수사를 가야 되는데 문제는 결정적인 지금 장애가 생겨버린 것이죠. 네, 그 이야기는 좀 더 다시 한번 해보고요.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도대체 김관진, 임관빈 두 사람이 어떤 혐의를 받았었는지 왜 그토록 검찰이 자신했었는지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일단 김관진 전 그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군 사이버사과를 동원해서 이제 여론 조작을 한 것들 이게 혐의인데 중요한 것은 그 여론 조작한 이제 관련된 사항들을 본인이 보고를 받고 직접 체크를 하고 이 관계를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라는 혐의로 해서 이제 걸린 것이고. 그렇죠. 임관빈 전 실장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주무를 한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라인이었죠, 라인. 그렇죠. 그리고 네. 임관빈 전 실장 같은 경우는 또 연재욱 사령관으로부터 한 3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가 돼서 구속이 됐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좀 의아한 게요. 네. 이게 뭐 죄가 뭐 추가됐다거나 상황이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그렇죠. 영장이 발부됐을 때 그 상황과 똑같은데 왜 영장이 발부됐을 때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발부를 해놓고서는 이제는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 네. 석방된다. 이게 다퉈볼 여지가 있다 네, 이렇게 왜 얘기했죠. 이렇게 지금 네. 다른 거죠? 우선 그 앞서 그 앵커의 말씀 중에 정정할 게 있어서 네, 중앙지법으로 가는 역은 교대역입니다. 서초역은 대법원 가는 역이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법원이 법원 결정을 바꿨다는데 네. 법원은요 영장 전담 판사와 저기 구속 적부심을 담당한 판사는 완전 별개의 법원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같은 법원 같은 재판부에서 그랬다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죠. 네. 그렇지만 그거는 전혀 별개의 법원을 봐야 하기 때문에 같은 법원 내에서 모순되는 거 한 건 아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판사 출신 변호사님의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뭐 계속 이어가 주십시오. 전철 많이 타고 다니면 아는 얘기일 알겠습니다. 겁니다. 이게 이 구속영장 발부에서는 네. 어떤 거기도 소명입니다. 소명. 소명. 네. 증명이라 안 그러고 소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대충 그럴 것이다 하는 게 소명입니다. 증명이라는 거는 그렇다는 게 증명이고 그런데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하는 법관이 보는 증거에 대한 시각 이거하고 구속 적부심을 담당하는 재판부죠. 거기는. 왜냐하면 네. 적부심은 무조건 3명이 하기 때문에 이 3명이 보는 증거 소명 자료에 대한 시각이 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죠. 재판 그래서 우리가 1심 지고 2심 이기고 3심 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있죠. 네. 아니 같은 법관이면 전부 다 결론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앵커 말씀대로 한다면. 네. 그렇지만 우리 자유심증주의란 말씀 들어보셨죠. 네. 증거에 대한 판단은 법관이 헌법과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러니까 그 법관이 있죠. 어떤 뇌물을 받거나 해서 증거를 갖다 다르게 판단하는 이거는 안 되지만은 네. 어떤 법관이 자기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면은 도주 우려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 그 소명 자료로 볼 수 있는 똑같은 걸 네. 도주 우려 없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거는 법관의 어떤 사법권 독립 또는 법관의 자유심증주의 여기에 대한 결론이지 어떤 법관들이 지금 누구 말한 대로 어떤 영향력이 행사돼야 그런 거 아니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김수환 평론가님. 네. 그래서 풀려났는데 결정적으로 왜 풀려난 겁니까? 쉽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임관빈 실장의 경우에는 네. 그 지금 넘버 3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 내에서 이 국방부 장관 넘버 2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있고 장관 밑에 이제 실장이 있는 건데요. 네. 장관이 사이버 사령부와 관련해서 뭔가 지시를 받고 또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 실무를 임관빈 실장이 맡았다는 겁니다. 그럼 김관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법률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풀어줬는데 그러면 실장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업무를 한 사람은 당신은 그러면 책임이 있다 그래서 구속하기에는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결국 공범 한 명은 풀어주고 한 명은 구속시키는 상황이 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그 부분에서 두 사람이 다 풀려났다 이렇게 보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은데요. 네. 다만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지금 또 말씀하실 그러셨습니까?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로 장관의 경우에는 밑에서 예를 들어서 사이버 사령부에서 뭔가 댓글 일일 보고를 해서 올렸다고 하면 그래? 그럼 다음에 내가 확인했어라고 하는 관점에서 V 표시를 해서 줬다 그러면 임관빈 그 실장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 업무를 다 주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네. 거꾸로 생각하면 공범일 수는 있지만 오히려 임관빈 실장의 혐의가 훨씬 더 무거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시각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을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조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된 이틀 만에 곧바로 또 이제 임관빈 실장도 풀려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구속 적부심이라는 게 용어도 어려운 이게 뭐 잘 신청도 잘 안 할 뿐더러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잇따른 석방이 좀 이례적으로 느껴진다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통계 보면 한 2,437건 정도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실제로 받아들여진 건 한 15%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그런데 이번에 아까 이제 여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어떤 재판부가 달라질 때 1심과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이런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로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요. 이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김관진, 임관빈 실장 구속되고 나서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별로 지나지도 않았어요. 지금 한 10여일 정도밖에 안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 속에서 다른 어떤 상황 변화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 구속적부심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는 석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일종의 뭐랄까 법적 안정성이라고 할까?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판사로부터 이 부분을 심판을 받느냐에 따라서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네. 이렇다면 이건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떤 다른 증거가 나왔다든지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든지 그러면은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지만은 저는 이번에 그걸 보면서 이건 좀 문제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제 김관진 전 장관이 이 구속적부심에서 내세웠던 논리는 세 가지였습니다. 세 첫 가지. 번째는 네. 나한테 군 형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민간인이다. 나 그 군형법 당시에 나는 적용이 안 된다. 민간인이었다라는 거, 네. 군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나는 결재만 했다. 나는 V 표시 이렇게 했지만 나는 결재만 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고 V자를 그린 게 내가 그 댓글을 달라고 지시했다는 그런 결정적 증거는 아니다. 뭐 이런 거였죠. 그렇죠. 내가 네. 달아라 이렇게 한 건 아니고 난 이렇게 따위만 봤다는 했다라는 뜻이다, 거죠. 이거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연재욱 그 옥도경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더 나보다 직접적으로 이 혐의에 있어서 중한데 거기는 불구속되고 내가 구속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 세 가지 논리를 내세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은 아니다. 군형법 공범일 경우에는 다 적용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결재만 했다는 부분도 수사 과정에서 이 김 전 장관이 지시를 했다는 진술이 다수 나왔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고 또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부분은 군의 어떤 특성상 최고위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펼쳤는데 그렇군요. 어쨌건 구속적부심에서는 이제 김관진 전 장관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던 거죠.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그러면은 구속영장 청구가 돼서, 그러니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거나 아니면 구속적부심을 받을 때 그때 판사를 고르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법에 있어서 법의 안정성 측면도 말씀하셨지만 이 피의자 입장에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맡게 될 경우에는 진짜 판사를 이 구속영장을 잘 발부 안 하는 판사만 골라가지고 그날에 맞춰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는 방법들 또 그때 실질 심사를 받도록 하는 그런 길을 찾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김관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혐의 말고도 지금 옥도경 사령관하고 연재욱 사령관하고 이태하 심의전단장하고 같이 녹취를 했을 때 참관 지시를 받고 우리가 했다고 하는 내용들도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총선 대선 기간 동안에 그때 사이버 사령관 그 사이버 사령부 이 민간인 이제 그 군무원들이죠. 군무원들 인원을 10배로 증원시키는 것들도 직접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리 때문에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받고 그 인원을 늘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은 최종적인 수사의 어떤 기착지라고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군이라고 하는 특성으로 볼 때 보고를 올렸어요. 장관이 보고 V자 이렇게 표시하면은 그 결제 난 거 아닌가요? 그 그냥 내가 봤어. 네. 알아서 해라고 하는 표시인가요? 거기에 다툼이 있다는 게 지금 구속적부심 재판부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툼이 있으면은 군이 아닌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다툼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이버 사령부가 만들어지고 사이버 사령부에서 댓글 작업을 했고 그리고 인원도 늘려갔고 선거 직전에 인원을 10배씩이나 늘리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댓글 활동을 할 때 몇 % 우리의 우호적인 댓글이 있고 없고를까지 다 체크를 해서 일일보고까지 했는데 장관이 거기다가 V자 표시를 딱 하면서 장관이 이거를 승인했다고 하는 그 의미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계속 앞으로 이런 활동 해라고 하는 의미까지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냥 단순히 내가 그걸 봤어라고 하는 의미로 V자 표시를 했다고 하는 것은 군의 조직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아니,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애써 외면한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그 영장 전담 판사와 구속적부심 재판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이현정 의원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큰 사건들에서 구속적부심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경우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좀 딱 들어오면 알만한 그런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실은 적부심에서 풀려나는 경우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참 드물어요. 근데 이제 1987년도에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사 네,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그렇군요. 이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제 구속이 됐다가 그때 이제 다시 이제 석방된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저 멀리 또 시간을 더 돌리면 1971년도에 71 지금 년. 현재 유승민 의원의 아버님이시죠. 아하, 유수호 돌아가신 유수호, 네. 유수호 의원이 판사 시절에 당시에 이제 부산대 총학생장이었던 김정길, 그러니까 잘 아실 겁니다. 전 행정자치부 장관했던 그분이 이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이 됐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판사를 하실 때 적부심에서 혐의를 풀어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유승호 그 당시 판사가 이 사건으로 해서 네. 결국은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을 해버렸어요. 아하. 그래서 그 다음에 정치인으로 길로 들었었거든요. 그만큼이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적부심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사건 경우에 합의를 할 경우에 보통 많이 풀어줍니다. 예를 들어 그 영장 발부될 때는 합의가 안 했는데 적부심하기 전에는 합의할 경우는 많이 풀어줬는데 이런 정치적인 사건, 중요한 사건에서는 이렇게 적부심으로 풀어지는 경우는 제가 사례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김관진 전 장관이 이제 풀려났을 때는 막 굉장히 이제 막 부글부글 하면서 이제 그렇죠. 불만의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조용해요. 예. 근데 이게 그 속으로는 지금 또 말 못하게 부글부글 할 텐데 이걸 일각에서는 검찰과 법원의 갈등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그 있는데 갈등이라는 말 쓰는 자체가 좀 저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데요. 네. 그거 서로 맡고 있는 임무가 다른 거지. 네. 이걸 검찰이 영장 청구하면 100% 발부돼야 되고 검찰이 구속하면 절대로 적부심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나라 법원 필요 없죠.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피의자들이 자기 구속 안 되려면 판사를 고르면 안 되냐. 사실 이건 누가 하냐면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판사는 영장 전담 판사 3명 중에 이 죄에 대해서는 영장이 잘 발부되더라 그러면은 그날 맞춰서 그 사람이 영장 담당인 날 맞춰서 영장 청구를 합니다. 저번에 우리 한번 그런 일이 한번 있었죠. 그 이재용 부회장이었던가요? 영장 재청구하면서 이 사람이 발부하겠구나. 뭐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 꼭 저는 그건 법관들을 갖다가 좀 어떻게 모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검찰로서는 제 생각에는 물론 불만이 많을 겁니다. 불만이 많으면 법률적으로 대응해야지 어떤 뭐 그걸 한다거나 그 성명을 낸다거나 네. 하여튼 이런 거는 이 사건만이 아니라 앞으로 검찰 법원이 이번에 이 사건 수사 재판하고 문 닫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재판제도, 검찰 제도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끈끈이 어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결론이 나왔을 때 그 뭐 이렇게 항의를 하고 이런 거는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본인들을 위해서 좋지 않은 겁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서 구 여권은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날카롭게 반응했는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망난 칼춤도 이제 끝이 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것만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 것도 해야지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정무수석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자기 편 구속하는 것이 너무 심하다 싶으니까 그건 풀어줬어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오늘 발언이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검찰이 이렇게 이제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줄줄이 지금 이렇게 되치기를 당하고 있다 이런 그렇죠. 뜻인데 결국은 우리를 향한 이 검찰의 수사도 유야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그동안 이제 자유한국당이 주장해왔던 정치 보복 논리가 일정 정도 이제 좀 맞춰져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일단 법원에서 일단 제동이 걸리니까 너무 검찰이 지금 거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홍준표 대표가 봐라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면 뭐 어떤 일반 그런 면 측면들은 이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지만 지금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최경환 의원이라든지 이런 뭐 아는 어떤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도 그렇고. 근데 단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여당에서 지금 법원을 비난하는 것도 저는 그렇지만 또 야당에서 검찰을 비난하는 것도 이것도 또한 저는 정치적인 간섭이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실 검찰도 마찬가지로 자기 어떤 검찰의 논리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지금 서로 타겟이 달라요. 어떤 면에 보면 야당은 법원을 칭찬하고 또 검찰을 비난하고 여당은 마찬가지로 또 검찰을 칭찬하면서 이제 법원을 비난하는 이런 양상이 되니까 상당히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정치적 수사로 비화되는데 저는 좀 더 정치권이 이런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네, 중요한 결정들, 구속영장 청구에 이은 발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주목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2명의 판사가 이번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소정섭 전 국장님 어떤 분들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일단 뭐 강부영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 네. 이제 고려대 법대를 나와서 사법연수원 32기 이번에 이제 김관진 전 장관 또 임관빈 전 정책실장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신광열 서울중앙지법 수석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19기로 네. 이 강부영 판사보다는 13기 선배입니다. 이제 서울대 법대를 나왔는데 이 신 판사는 김관진, 임관빈 두 명을 석방을 했죠. 그러니까 13기 선배가 13기 후배가 영장을 발부한 것을 이제 뒤집어버린 그런 형국이 된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그 심판사 같은 경우는 후배의 결정에 대해서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 구속 적부심을 이제 허락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는 좀 이례적인 겁니까?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고 봐도 되나요? 보통 적부심 결정할 때 석방하거나 그 기각할 때도 이유를 잘 안 밝힙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네. 구체적으로 밝힌 이유는 그러니까 이거는 뭘까요? 그만큼 네. 아마 저게 신광열 부장판사가 수석부장인데요. 네. 형사 수석부장입니다. 음. 저분들은 앞으로 아주 뭐 이렇게 이게 로얄 코스로 갈 만한 그런 네, 분들인데 잘 나가는 분이군요. 옛날에 대법관이 형사수석부장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정도로 형사수석부장이 중앙지법 형사수석은 진짜 중요한 사건을 많이 하거든요. 네. 적부심도 조부에서만 합니다.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가 그렇게 많음에도. 그런데 아마 그 정치적 감각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수석부장은. 네. 왜냐하면 정치적 사건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만일에 신 부장이 그냥 허가한다. 딱 한 줄 해가지고 했으면은 진짜 뭐 많은 논란이 생길 겁니다. 근데 이제 신 부장이 자기가 이걸 왜 허가했냐에 대해서 근거를 밝힌 거죠. 네.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 나는 그냥 무슨 아까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정치적인 고려, 그다음에 야당, 여당에서 지금 많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다. 나는 순전히 법리적인 견지에서 허가한 거다. 이걸 갖다가 밝힘으로써 좀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자 했는데 더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결정을 내리는 게 법관이라 하는데 정치적 부담이 좀 있었다는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정치권에서 시끌시끌하기 시작했는데 자, 김성환 평론가님. 네. 벌써 난리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거 두고 서로 간에 자기한테 유리한 방식들로 해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좀 판단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강부영 부장판사가 그 제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제일 크고 중요한 인물이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구속을 네. 구속영장.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다음에 전병헌 수석이라든가 전 수석이나 김재철 사장 MBC 그리고 추명호 국장이라든가 국정원 국장 그리고 정유라 씨 이런 사람들은 또 구속영장 기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규칙이 안 보여요. 솔직히 저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지 솔직히 판단이 잘 안 되는데 앞서 이제 예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판사의 어떤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런 식의 어떤 규칙이 발견되지 않는 것인지 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살펴본 바로는 규칙이 별로 발견되지 않은데 한때는 영웅이 됐다가 한때는 역적이 됐다가 이걸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정치권에서도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이 그런 시각을 보인다는 건데요. 지금 송영길 의원이 당시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인용했을 때 저렇게 얘기했잖아요. 신광현 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TK 동양의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다. 저는 송영길 의원이 사실은 변호사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말씀하신 건 물론 정치적인 어떤 입장에 네. 따라서 다른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그렇다 하더 자제해야 된다. 사실 저도 사실 변호사하면서 어떤 판사의 원고 승소, 원고 패소라든가 이에 대해서 사실 불만이 되게 많아요. 많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내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제 납득 안 되는 판결도 하고 그렇지만 이 법원을 둘러싼 분들이 저렇게 자기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기한테 불리한 결과가 나왔을 때 코멘트를 한다는 거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 김성환 평론가님이 규칙이 안 보인다는데 사실 규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약간의 이제 오해를 하는 게 검찰은 검사 동일체 원칙입니다. 이거는 검찰총장이 지시한 걸 제일 밑에 검사가 또 따라야 돼요. 근데 법원이라는 데는 있죠. 그렇게 해버리면 있죠. 사법부라는 게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대법원장이 어떤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야 이거 이렇게 그 피고인 실형으로 재판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지금 여기 계시면 다 동의하실 겁니다. 네. 이 때문에 법관에 그러니까 그 양심이란 게 우리가 어떤 구체화 현실화할 수 없어서 그렇지 네. 거기에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믿지 않고 저 사람이 저런 판단할 때는 무슨 흑심이 있어서 아닐까 이렇게 하면요 우리 법원 제도를 못 믿으면은 우리 축구에서 심판 못 믿으면요 무슨 호각 불 때마다 기분 우리 팀에 불리하게 한다 싶을 때마다 기분 되게 나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현상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게 작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이에요. 우리가 영장전담 판사 이름을 언제 알고 있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관심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이전에 어떤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일이라든가 아니면 여론 공작에 관한 부분이나 아니면 국정농단에 관한 것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규칙이 발견되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은 어찌 보면은 이 뭐라 그럴까요? 예측 가능한 그런 판단이 측면에서 내려져야 제가 된다, 말씀드린 이런 얘기겠죠. 거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도 네. 그게 누가 지시를 내려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아니겠죠. 된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네. 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김관진 전 장관, 임관빈 전 실장이 잇따라 석방되면서 그러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끝난 게 아니냐, 검찰에서 이런 목소리도 나온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원세훈 전 원장 관련된 국정원 수사 같은 경우는 사실 국정원이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인터넷 회사도 만들고 뭐 등등해서 사실 혐의 자체가 굉장히 이제 치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큼 이제 주도적으로 사실 했었고 이번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실 수사를 가기 위해서는 김관진 장관을 반드시 넘어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네. 이 지시의 주체가 바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댓글 좀 열심히 달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사이버사 요원들 좀 이게 우리하고 좀 애국심이 비슷한 사람 다 뽑아 이걸 지시했다는 걸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적부심의 논리에 따르면 사실 이게 애매모호하고 또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을 애매한 상황에서 검찰에 부른다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정책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혐의가 좀 특정화됐잖아요. 이제 근데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다른 비리 혐의가 아니라 이거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가기에는 법원이 검찰이
아마 수사 자체를 굉장히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는 지금 4가지가 수사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김관진, 임관빈 2명의 걸과 관련된 것은 그 국군 사이버사 관련된 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력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네. 그런데 나머지 3가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국정원의 댓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화이트리스트 작동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른바 다스에 대한 의혹, 네. 그리고 플러스 알파에서 뭐 최근에 좀 나왔던 이른바 해외 비자금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여러 군데서 이른바 이 폭탄성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향후에 검찰의 수사를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구속 여부는 사실은 그 본안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났더라도 실제 기소가 된 다음에 판단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요. 안민석 의원처럼 떼창으로 이걸 비판하자. 네. 이런 태도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역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피의자들이 자기 구속 안 되려면 판사를 고르면 안 되냐. 사실 이건 누가 하냐면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판사는 영장 전담 판사 3명 중에 이 죄에 대해서는 영장이 잘 발부되더라 그러면은 그 날 맞춰서 그 사람이 영장 담당인 날 맞춰서 영장 청구를 합니다. 저번에 우리 한번 그런 일이 한번 있었죠. 그 이재용 부회장이었던가요? 영장 재청구하면서 이 사람이 발부하겠구나. 뭐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 꼭 저는 그건 법관들을 갖다가 좀 어떻게 모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검찰로서는 제 생각에는 물론 불만이 많을 겁니다. 불만이 많으면 법률적으로 대응해야지 어떤 뭐 그걸 한다거나 그 성명을 낸다거나 네. 하여튼 이런 거는 이 사건만이 아니라 앞으로 검찰 법원이 이번에 이 사건 수사 재판하고 문 닫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재판 제도, 검찰 제도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끈끈이 어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결론이 나왔을 때 그 뭐 이렇게 항의를 하고 이런 거는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본인들을 위해서 좋지 않은 겁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서 구 여권은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날카롭게 반응했는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망난 칼춤도 이제 끝이 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것만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 것도 해야지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정무수석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자기 편 구속하는 것이 너무 심하다 싶으니까 그건 풀어줬어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오늘 발언이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검찰이 이렇게 이제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줄줄이 지금 이렇게 되치기를 당하고 있다 이런 그렇죠. 뜻인데 결국은 우리를 향한 이 검찰의 수사도 유야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그동안 이제 자유한국당이 주장해왔던 정치 보복 논리가 일정 정도 이제 좀 맞춰져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일단 법원에서 일단 제동이 걸리니까 너무 검찰이 지금 거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홍준표 대표가 봐라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 뭐 어떤 일반 그런 면 측면들은 이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지만 지금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최경환 의원이라든지 이런 뭐 아는 어떤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도 그렇고. 근데 단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여당에서 지금 법원을 비난하는 것도 저는 그렇지만 또 야당에서 검찰을 비난하는 것도 이것도 또한 저는 정치적인 간섭이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실 검찰도 마찬가지로 자기 어떤 검찰의 논리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지금 서로 타겟이 달라요. 어떤 면에 보면 야당은 법원을 칭찬하고 또 검찰을 비난하고 여당은 마찬가지로 또 검찰을 칭찬하면서 이제 법원을 비난하는 이런 양상이 되니까 상당히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정치적 수사로 비화되는데 저는 좀 더 정치권이 이런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네, 중요한 결정들, 구속영장 청구에 이은 발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주목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2명의 판사가 이번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소정섭 전 국장님 어떤 분들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일단 뭐 강부영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 네. 이제 고려대 법대를 나와서 사법연수원 32기 이번에 이제 김관진 전 장관 또 임관빈 전 정책실장 2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신광열 서울중앙지법 수석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19기로 네. 이 강부영 판사보다는 13기 선배입니다. 이제 서울대 법대를 나왔는데 이 신 판사는 김관진, 임관빈 2명을 석방을 했죠. 그러니까
13기 선배가 13기 후배가 영장을 발부한 것을 이제 뒤집어버린 그런 형국이 된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그 심판사 같은 경우는 후배의 결정에 대해서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 구속 적부심을 이제 허락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는 좀 이례적인 겁니까?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고 봐도 되나요? 보통 적부심 결정할 때 석방하거나 아닙니까? 지금 우리 앵커 말씀대로 한다면 네. 그렇지만 우리 자유심증주의란 말씀 들어보셨죠? 네. 증거의 판단은 법관이 헌법과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 법관이 있죠. 어떤 뇌물을 받거나 해서 증거를 갖다 다르게 판단하는 이거는 안 되지만은 네. 어떤 법관이 자기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면은 도주 우려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 그 소명 자료로 볼 수 있는 똑같은 걸 네. 도주 우려 없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거는 법관의 어떤 사법권 독립 또는 법관의 자유심증주의 여기에 대한 결론이지 어떤 법관들이 지금 누구 말한 대로 어떤 영향력이 행사돼야 그런 거 아니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김수환 평론가님. 네. 그래서 풀려났는데 결정적으로 왜 풀려난 겁니까? 쉽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임관빈 실장의 경우에는 네. 그 지금 넘버 3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 내에서 이 국방부 장관 넘버 2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있고 장관 밑에 이제 실장이 있는 건데요. 네. 장관이 사이버 사령부와 관련해서 뭔가 지시를 받고 또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 실무를 임관빈 실장이 맡았다는 겁니다. 그럼 김관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법률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풀어줬는데 그러면 실장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업무를 한 사람은 당신은 그러면 책임이 있다 그래서 구속하기에는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결국 공범 한 명은 풀어주고 한 명은 구속시키는 상황이 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그 부분에서 두 사람이 다 풀려났다 이렇게 보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은데요. 네. 다만 뭐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지금 또 말씀하실 그러셨습니까?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로 장관의 경우에는 밑에서 예를 들어서 사이버 사령부에서 뭔가 댓글 일일 보고를 해서 올렸다고 하면 그래? 그럼 다음에 내가 확인했어라고 하는 관점에서 V 표시를 해서 줬다 그러면 임관빈 그 실장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 업무를 다 주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네. 거꾸로 생각하면 공범일 수는 있지만 오히려 임관빈 실장의 혐의가 훨씬 더 무거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시각이 엇갈리는 측면이 있을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조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된 이틀 만에 곧바로 또 이제 임관빈 실장도 풀려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구속 적부심이라는 게 용어도 어려운 이게 뭐 잘 신청도 잘 안 할 뿐더러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잇따른 석방이 좀 이례적으로 느껴진다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통계 보면 한 2,437건 정도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실제로 받아들여진 건 한 15%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그런데 이번에 아까 이제 여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어떤 재판부가 달라질 때 1심과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이런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로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요. 이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김관진, 임관빈 실장 구속되고 나서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별로 지나지도 않았어요. 지금 한 10여일 정도밖에 안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 속에서 다른 어떤 상황 변화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 구속적부심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는 석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일종의 뭐랄까 법적 안정성이라고 할까?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판사로부터 이 부분을 심판을 받느냐에 따라서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네. 이렇다면 이건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떤 다른 증거가 나왔다든지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든지 그러면은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지만은 저는 이번에 그걸 보면서 이건 좀 문제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제 김관진 전 장관이 이 구속적부심에서 내세웠던 논리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네. 나한테 군 형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민간인이다. 나 그래서 그 군형법 당시에 나는 적용이 안 된다. 민간인이었다라는 거, 네. 군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나는 결재만 했다. 나는 V 표시 이렇게 했지만 나는 결재만 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고 V자를 그린 게 내가 그 댓글을 달라고 지시했다는 그런 결정적 증거는 아니다. 뭐 이런 거였죠. 그렇죠. 내가 네. 달아라 이렇게 한 건 아니고 난 이렇게 따위만 봤다는 했다라는 뜻이다, 거죠. 이거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연재욱 그 옥도경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더 나보다 직접적으로 이 혐의에 있어서 중한데 거기는 불구속되고 내가 구속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 세 가지 논리를 내세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은 아니다. 군형법 공범일 경우에는 다 적용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결재만 했다는 부분도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지시를 했다는 진술이 다수 나왔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고 또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부분은 군의 어떤 특성상 최고위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펼쳤는데 그렇군요. 어쨌건 구속적부심에서는 이제 김관진 전 장관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던 거죠.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그러면은 구속영장 청구가 돼서 그러니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거나 아니면 구속적부심을 받을 때 그때 판사를 고르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법에 있어서 법의 안정성 측면도 말씀하셨지만 이 피의자 입장에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맡게 될 경우에는 진짜 판사를 이 구속영장을 잘 발부 안 하는 판사만 골라가지고 그날에 맞춰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는 방법들 또 그때 실질심사를 받도록 하는 그런 길을 찾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김관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혐의 말고도 지금 옥도경 사령관하고 연재욱 사령관하고 이태하 심의전단장하고 같이 녹취를 했을 때 참관 지시를 받고 우리가 했다고 하는 내용들도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총선 대선 기간 동안에 그때 사이버 사령관 사이버 사령부 이 민간인 이제 그 군무원들이죠. 군무원들 인원을 10배로 증원시키는 것들도 직접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리 때문에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받고 그 인원을 늘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은 최종적인 수사의 어떤 기착지라고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군이라고 하는 특성으로 볼 때 보고를 올렸어요. 장관이 보고 V자 이렇게 표시하면은 그 결제 난 거 아닌가요? 그 그냥 내가 봤어. 네. 알아서 해라고 하는 표시인가요? 거기에 다툼이 있다는 게 지금 구속적부심 재판부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툼이 있으면은 군이 아닌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다툼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이버 사령부가 만들어지고 사이버 사령부에서 댓글 작업을 했고 그리고 인원도 늘려갔고 선거 직전에 인원을 10배씩이나 늘리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댓글 활동을 할 때 몇 % 우리의 우호적인 댓글이 있고 없고를까지 다 체크를 해서 일일보고까지 했는데 장관이 거기다가 V자 표시를 딱 하면서 장관이 이거를 승인했다고 하는 그 의미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계속 앞으로 이런 활동 해라고 하는 의미까지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냥 단순히 내가 그걸 봤어라고 하는 의미로 V자 표시를 했다고 하는 것은 군의 조직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아니,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애써 외면한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그 영장 전담 판사와 구속적부심 재판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이현정 의원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들에서 구속적부심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경우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좀 딱 들어오면 알만한 그런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실은 적부심에서 풀려나는 경우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참 드물어요. 근데 이제 1987년도에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사 네,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그렇군요. 이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제 구속이 됐다가 그때 이제 다시 이제 석방된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저 멀리 또 시간을 더 돌리면 1971년도에 71 지금 년. 현재 유승민 의원의 아버님이시죠. 아하, 유수호 돌아가신 유수, 네. 유수호 의원이 판사 시절에 당시에 이제 부산대 총학생장이었던 김정길, 그러니까 잘 아실 겁니다. 전 행정자치부 장관했던 그분이 이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이 됐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판사를 하실 때 적부심에서 혐의를 풀어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유승호 그 당시 판사가 이 사건으로 해서 네. 결국은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을 해버렸어요. 아하. 그래서 그 다음에 정치인으로 길로 들었었거든요. 그만큼이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적부심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사건 경우에 합의를 할 경우에 보통 많이 풀어줍니다. 예를 들어 그 영장 발부될 때는 합의가 안 했는데 적부심하기 전에는 합의할 경우는 많이 풀어줬는데 이런 정치적인 사건, 중요한 사건에서는 이렇게 적부심으로 풀어지는 경우는 제가 사례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김관진 전 장관이 이제 풀려났을 때는 막 굉장히 이제 막 부글부글 하면서 이제 그렇죠. 불만의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조용해요. 예. 근데 이게 그 속으로는 지금 또 말 못하게 부글부글 할 텐데 이걸 일각에서는 검찰과 법원의 갈등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그 있는데 갈등이라는 말 쓰는 자체가 좀 저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데요. 네. 그거 서로 맡고 있는 임무가 다른 거지. 네. 이걸 검찰이 영장 청구하면 100% 발부돼야 되고 검찰이 구속하면 절대로 적부심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법원 필요 없죠. 그리고 아까 우리 그러니까 11월 마지막 주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석방됐습니다. 전명원 전 대통령 정무수석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처럼 보이지만 속내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네.
법원의 잇따른 결정에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의도 정치권도 정중동의 태풍 전야의 모습입니다. 뉴스스테이션 첫 번째 역으로 출발합니다. 네, 가장 먼저 찾아갈 곳은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2호선 서초역이었습니다. 자,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국군 사이버사령부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검찰 수사가 뜻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법원이 뒤집어버린 상황이 발생하면서 적폐청산 수사도 중대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는요. 판사 출신 여상원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임관빈 전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 적부심 심사가 결정이 됐죠. 오늘 새벽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이 구속 적부심이라고 한다면 이제 검찰이 이제 그 영장을 초기에 청구를 하죠. 네. 그럼 아마 1차적으로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발부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에 대한 항소심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적부심이라는 게 우리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구속 적부심에서 석방된 경우가 그렇게 상당히 드뭅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보면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미 실장은 그 범죄 혐의에서는 논리적으로 상당히 구조가 닮아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검찰이 이제 이 두 사람을 수사한 이유는 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징검다리였던 네.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두 사람에 대한 이제 구속 적부심이 인용됨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검찰이 이걸 딛고 이제 MB한테로 수사를 가야 되는데 문제는 결정적인 지금 장애가 생겨버린 것이죠. 네, 그 이야기는 좀 더 다시 한번 해보고요.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도대체 김관진, 임관빈 두 사람이 어떤 혐의를 받았었는지 왜 그토록 검찰이 자신했었는지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일단 김관진 전 그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군 사이버사 과학을 동원해서 이제 여론 조작을 한 것들 이게 혐의인데 중요한 것은 그 여론 조작한 이제 관련된 사항들을 본인이 보고를 받고 직접 체크를 하고 이 관계를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라는 혐의로 해서 이제 걸린 것이고. 그렇죠. 임관빈 전 실장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주무를 한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라인이었죠, 라인. 그렇죠. 그리고 네. 임관빈 전 실장 같은 경우는 또 연재욱 사령관으로부터 한 3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가 돼서 구속이 됐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좀 의아한 게요. 네. 이게 뭐 죄가 뭐 추가됐다거나 상황이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영장이 발부됐을 때 그 상황과 똑같은데 왜 영장이 발부됐을 때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발부를 해놓고서는 이제는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 네. 석방된다. 이게 다퉈볼 여지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했죠. 왜 이렇게 지금 네. 다른 거죠? 우선 그 앞서 그 앵커의 말씀 중에 정정할 게 있어서 네. 중앙지법으로 가는 역은 교대역입니다. 서초역은 대법원 가는 역이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법원이 법원 결정을 바꿨다는데 네. 법원은요 영장 전담 판사와 저기 구속 적부심을 담당한 판사는 완전 별개의 법원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같은 법원, 같은 재판부에서 그랬다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죠. 네. 그렇지만 그거는 전혀 별개의 법원을 봐야 하기 때문에 같은 법원 내에서 모순되는 거 한 건 아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판사 출신 변호사님의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뭐 계속 이어가 주십시오. 전철 많이 타고 다니면 아는 얘기일 알겠습니다. 겁니다. 이게 이 구속영장 발부에서는 네. 어떤 거기도 소명입니다. 소명. 소명. 네. 증명이라 안 그러고 소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대충 그럴 것이다 하는 게 소명입니다. 증명이라는 거는 그렇다는 게 증명이고 그런데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하는 법관이 보는 증거에 대한 시각 이거하고 구속 적부심을 담당하는 재판부죠. 거기는. 왜냐하면 네. 적부심은 무조건 3명이 하기 때문에 이 3명이 보는 증거 소명 자료에 대한 시각이 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죠. 재판 그래서 우리가 1심 지고 2심 이기고 3심 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있죠. 네. 아니 같은 법관이면 전부 다 결론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할까 그 기각할 때도 이유를 잘 안 밝힙니다, 사실은. 아, 근데 이렇게 네. 구체적으로 밝힌 이유는 그러니까 이거는 뭘까요? 그만큼 네. 아마 저게 신광열 부장판사가 수석부장인데요. 네. 형사 수석부장입니다. 음. 저분들은 앞으로 아주 뭐 이렇게 이게 로얄 코스로 갈 만한 그런 네, 분들인데 잘 나가는 분이군요. 옛날에 대법관이 형사수석부장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정도로 형사수석부장이 중앙지법 형사수석은 진짜 중요한 사건을 많이 하거든요. 네. 적부심도 조부에서만 합니다.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가 그렇게 많음에도 그런데 아마 그 정치적 감각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수석부장은. 네. 왜냐하면 정치적 사건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만일에 신 부장이 그냥 허가한다.
딱 한 줄 해가지고 했으면은 진짜 뭐 많은 논란이 생길 겁니다. 근데 이제 신 부장이 자기가 이걸 왜 허가했냐에 대해서 근거를 밝힌 거죠. 네.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 나는 그냥 무슨 아까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정치적인 고려, 그다음에 야당, 여당에서 지금 많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다. 나는 순전히 법리적인 견지에서 허가한 거다. 이걸 갖다가 밝힘으로써 좀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자 했는데 더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결정을 내리는 게 법관이라 하는데 정치적 부담이 좀 있었다는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정치권에서 시끌시끌하기 시작했는데 자, 김성환 평론가님. 네. 벌써 난리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거 두고 서로 간에 자기한테 유리한 방식들로 해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좀 판단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강부영 부장판사가 그 제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제일 크고 중요한 인물이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구속을 네. 이재용.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다음에 전병헌 수석이라든가 전 수석이나 김재철 사장 MBC 그리고 추명호 국장이라든가 국정원 국장 그리고 정유라 씨 이런 사람들은 또 구속영장 기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규칙이 안 보여요. 솔직히 저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지 솔직히 판단이 잘 안 되는데 앞서 이제 예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판사의 어떤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런 식의 어떤 규칙이 발견되지 않는 것인지 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살펴본 바로는 규칙이 별로 발견되지 않는데 한때는 영웅이 됐다가 한때는 역적이 됐다가 이걸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정치권에서도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이 그런 시각을 보인다는 건데요. 지금 송영길 의원이 당시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인용했을 때 저렇게 얘기했잖아요. 신광현 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TK 동양의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다. 저는 송영길 의원이 사실은 변호사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말씀하신 건 물론 정치적인 어떤 입장에 네. 따라서 다른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그렇다 하도 자제해야 된다. 사실 저도 사실 변호사하면서 어떤 판사의 원고 승소, 원고 패소라든가 이에 대해서 사실 불만이 되게 많아요. 많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내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제 납득 안 되는 판결도 하고 그렇지만 이 법원을 둘러싼 분들이 저렇게 자기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기한테 불리한 결과가 나왔을 때 코멘트를 한다는 거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 김성환 평론가님이 규칙이 안 보인다는데 사실 규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약간의 이제 오해를 하는 게 검찰은 검사 동일체 원칙입니다. 이거는 검찰총장이 지시한 걸 제일 밑에 검사가 또 따라야 돼요. 근데 법원이라는 데는 있죠. 그렇게 해버리면 있죠. 사법부라는 게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대법원장이 어떤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야 이거 이렇게 그 피고인 실형으로 재판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지금 여기 계시면 다 동의하실 겁니다. 네. 이 때문에 법관의 그러니까 그 양심이란 게 우리가 어떤 구체화 현실화할 수 없어서 그렇지 네. 거기에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믿지 않고 저 사람이 저런 판단할 때는 무슨 흑심이 있어서 아닐까 이렇게 하면요 우리 법원 제도를 못 믿으면은 우리 축구에서 심판 못 믿으면요 무슨 호각 불 때마다 기분 우리 팀에 불리하게 한다 싶을 때마다 기분 되게 나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현상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게 작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이에요. 우리가 영장전담 판사 이름을 언제